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 25에 결혼해 27에 첫 아이를 낳고 30년 가까이 오로지 가정만을 지켜온 여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N잡은 몰라도 남편 비위 맞추랴, 시댁 행사 챙기랴, 아이 학원 보내고 김치 담그고 가끔은 친정엄마 병원 데려가는 것까지 말 그대로 멀티태스킹으로 살아왔지요.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는 윤서 엄마, 누군가에게는 김 과장님 사모님, 그렇게만 불려왔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새벽에 저는 그 사람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이름도 그 사람의 얼굴도 모두 잊고 싶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저에게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너진 믿음, 서랍 속 영수증 하나, 딸아이의 눈치, 그리고 더는 마주보지 않는 부부의 식탁 위까지.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다시 걸어 나온 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딸아이가 새벽에 잠을 설치면 꼭 나를 불렀다. 엄마 배 아파? 엄마 물.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윤서가 몸을 뒤척이며 내 팔을 툭툭 쳤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잠결에 물을 따라주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려던 순간 화장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엔 그냥 전화 통화인가 싶었다. 남편은 종종 이 시간까지 고객 전화를 받곤 했으니까.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목소리가 낮고 나직하고 그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했다. 혜진아, 나도 보고 싶지. 응, 나도. 지금은 못 가니까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오늘은 못 나가.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아니라 목이 숨이 터질 것처럼 막혀왔다. 혜진. 나는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남편은 전화를 끄는 듯 화장실 문을 열었다. 나는 주방 불을 켜고 물을 따라 마시는 척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보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다물었다. 깼어? 그가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보호해줄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은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지만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아 숨도 쉬지 못하고 한참을 있었다. 무언가 깨졌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윤서는 반찬이 짜다고 투덜거렸고 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오늘 회식 있을지도 몰라. 늦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들을 거짓말의 서막이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영화 티켓 한 장을 발견했다. 그날은 그가 지방 출장을 갔다던 날이었다. 티켓에 적힌 시간과 장소, 그리고 뒷면에 적힌 짧은 메모. 다음엔 당신 옆자리에 앉고 싶어요. 마이너스 혜진. 나는 티켓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 셔츠를 세탁기에 던졌다. 삶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글씨. 그날 이후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하나씩 모으는 일. 그 사람의 흔적, 그 여자의 그림자,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소리까지도. 나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오늘도 늦는다고? 습관처럼 내뱉은 질문이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응, 부장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이틀째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틀 연속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더 이상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반찬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서서히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전화도 없이 자정이 넘어 돌아왔다. 술에 취한 척했지만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차 마셨어. 그는 말했다. 부장님이 요즘 간이 안 좋으셔서 술 안 하시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고 난 뒤 나는 조심스레 그의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엔 명함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아래쪽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흰 봉투, 누런 자국이 군데군데 스며든 봉투, 그리고 그 안에는 호텔 영수증이 있었다. 스위트룸 2인 기준 조식 포함. 그 아래엔 깨알 같은 메모가 있었다. 잘 자요, 자기야.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눌렀다. 그 봉투를 그대로 덮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돌아와 물 한 잔을 꿀꺽 삼켰다. 그 물이 내 가슴에 들어가는지 내 목을 타고 사라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날 오후 딸 윤서가 퇴근 후 돌아오며 물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웃었다.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괜히 그렇다. 그 아이는 잠시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호텔 영수증과 명함, 그리고 잘 자요 자기야 라고 적힌 쪽지를 작은 종이 봉투에 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모아두는 일뿐이었다. 진실을 묻는 것도 따지는 것도 지금은 감정이 너무 날 것이라 무얼 말해도 상처만 될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증거를 모으는 여자가 되기로 했다. 무너짐이 확실해졌을 때, 더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을 때, 그때 꺼내려고. 그가 나를 등진 것만큼 나도 그를 향해 서서히 등을 돌려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몇 시에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회식 있어? 또. 왜 요즘 그렇게 늦어? 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말이 없는 시간이 우리 부부 사이에 깔리기 시작했다. 질문이 없는 저녁 식탁, 대화가 없는 차 안,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끄는 스탠드 조명. 한 집에 살아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타이밍을 고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가장 조용한 전쟁 중이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가 어느 날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웃었다. 당신이 바쁘잖아.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해졌어. 그 말은 참 뻔뻔했다. 하지만 놀랍지도 않았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높이는 일, 그건 TV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나는 말 대신 조용히 테이블 위를 닦았다. 그러자 그가 컵을 세게 내려놨다. 물방울이 튀었고 유리잔이 울렸다. 말 좀 해. 왜 이렇게 싸늘하게 구는 건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뭘? 혜진.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붙은 채 입꼬리만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대답을 이미 들은 셈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잠들었다. 자기 방에 가는 척하면서 이불만 들고 나가더니 소파에 누워 등을 돌렸다. 나는 안방에 누웠지만 등 뒤로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등 뒤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는 사람과 말할 필요도 없어진 사람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딸 윤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왜 아빠랑 나 요즘 좀 어색해 보여? 응. 엄마 눈빛이 좀 많이 힘들어 보여.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면 안 됐다. 딸 앞에서는 이 모든 걸 숨겨야만 했다. 윤서가 학교에 간 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 밑은 캥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내 얼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표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아내? 엄마? 아니면 속아주는 여자?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잠금화면 위로 떴다.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말하면 깨질 것이고 깨지면 딸이 다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모른 척을 선택했다. 윤서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 이상해. 나는 반찬을 뒤적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가? 그냥 아빠도 이상하고 엄마는 더 이상하고. 그 애는 순하게 생긴 얼굴로 사람 마음을 곧잘 읽는 아이였다. 윤서는 대학생이지만 아직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집에서는 늘 엄마와 친구처럼 붙어 다녔다. 그런 윤서가 요즘은 자꾸만 나를 살피는 눈빛을 한다. 그 눈빛이 때로는 위로 갔고 때로는 눈치처럼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진짜로. 엄마 거짓말 못하는 거 몰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 위 국물이 끓고 있었지만 우리 대화는 멈춰 있었다. 밤에 딸아이가 방에 들어간 뒤 나는 윤서의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결국 나는 그 문을 열지 못했다. 엄마라는 이름은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일이 되기도 한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이틀 연속 늦게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나는 자연스럽게 안방 문을 닫았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체온은 닿지 않는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처음으로 묻지 않고 나는 그를 그냥 지나쳤다. 그도 아무 말 없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나는 거실로 나와 딸의 책상에 앉아 그 아이가 읽다만 책을 들춰봤다. 페이지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 편이야.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감춰왔다는 걸. 그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냉장고 앞에 앉아 남은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다. 그때 우리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건 지금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 뒤에 다른 얼굴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지키려는 사람인지 점점 모르겠는 거다. 가정을 지키는 건가, 딸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아직 남편을 믿고 싶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건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살짝 웨이브가 져 있었고 오트밀색 코트를 입은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는 순간 휴대폰 잠금화면 속 사진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감사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손 놓고 다니면 안 되는데 또 깜빡했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식은땀이 등에 흐르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마치 진짜 아내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그저 먼데 있는 누군가였으면 좋겠다. 우연히 스쳐간 잠시의 실수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사진은 잠시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남편의 통화 목록을 훔쳐봤다. 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매일 같은 번호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번호를 적어 딸의 친구에게 부탁했다. 혹시 이 번호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냥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음 날 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박혜진 신도림 다운 한 의원. 한 의원. 남편이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다닌다는 곳이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 여자는 그저 스쳐간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눈꼬리, 입술선, 주름의 방향까지. 그 얼굴이 다른 여자에게도 익숙할 얼굴이라는 것.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정말 알아야 했다.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 여자의 이름을, 그 여자의 존재를, 그리고 나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날 밤 나는 말했다. 당신 혜진이랑 지금도 만나?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짧은 침묵. 그 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곧 그렇다는 대답이었다. 언제부터였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다. 2년쯤 됐어.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숫자 하나였다. 2년. 730일. 그 시간 동안 나는 몰랐다. 아니, 알아도 믿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럼 그동안 나랑은 왜? 나는 문장 끝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그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처음으로 같은 집 안에서 완전히 모른 척하며 잠들었다. 그는 거실에서, 나는 방에서. 서로를 부르지 않고 서로의 불도 끄지 않은 채.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혜진이 그만 만나기로 했어. 나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왜? 너 때문이야. 윤서도 있고. 그런 말 하지 마.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 때문이면 진작 그만뒀어야지. 그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다.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가 떠난 건 마음이었고 이제야 돌아오겠다는 건 책임감이었으니까. 그 사이엔 지울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밤에 윤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그 아이의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 내가 말하자 윤서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엄마 자신을 믿어야지. 그 말은 그날 내게 가장 깊은 위로였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침묵이 또 흐르고 있었다. 나 다시 잘해볼게.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예전의 그것인지 지금의 그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시? 응. 우리 예전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왜? 왜냐면 당신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을 때 나는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으니까. 남편은 더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일찍 집에 와서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저 혼자 소음을 틀어놓고 있었다. 밥 먹었어?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응이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의 대화가 지금 우리에게는 전부였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서로 미안한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윤서는 말없이 엄마 옆에 붙어 다녔다. 설거지를 같이 하고 TV를 같이 보면서도 늘 한 발 다가와 있었다. 엄마 마음은 금방 안 풀리는 거 알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풀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안 풀려도 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이 요즘 나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다정이었다. 남편은 조용히 쓰레기를 버리고 전보다 빨래를 갤 때가 많아졌다.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건드리며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게 미움보다 더 힘들었다. 이제와 잘하려고 하는 그의 모든 행동은 과거를 리셋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 선명하게 했다. 어느 저녁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동네 작은 공원을 돌다가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혼자 나오셨어요? 그분이 물었다. 네, 가끔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래요. 집에 남편 있어도 혼자 나오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분도 웃었다. 우리 둘 다 혼자인 게 익숙해진 여자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이제 들어가. 아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 엄마 올 때 같이 먹자고 해.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알았다. 사람은 어떤 외로움 끝에서야 누구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나도 하나 끓여줘. 남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알았어. 금방 해줄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웃을 수 있었다. 모든 걸 용서하진 못했지만 아주 조금 말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은 여전히 조심조심 내 눈치를 받고 나는 그 조심성에 조금씩 숨이 트이긴 했지만 아직 웃는 게 쉽지는 않았다. 우리는 어색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윤서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겨울 코트를 사러 갔던 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단발머리에 진회색 코트, 한 손엔 작은 쇼핑백. 그 옆엔 없었다. 남편은. 그런데 눈이 마주쳤다. 그 여자 혜진이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걸음을 멈췄다. 내가 다가간 것도 아니고 그녀가 다가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새 서로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를 받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더 아팠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말이 선택당했던 나를 더 아프게 하다니. 죄송해요. 그냥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앙 다물고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다.
백화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잠그고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안 울겠다고 다짐했던 날이었는데 결국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다.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은 그녀의 것도 나의 것도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 대신 무거운 침묵만 놓여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 마주쳤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눈을 감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왜 감정이 식기도 전에 나한테 돌아온다고 한 거야? 몰랐어. 감정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을 줄.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나는 내 감정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다.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옷을 입고 이불을 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시계는 12시를 넘겼고 창밖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오늘 힘들었지?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잠시 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잠이 들었다. 그 평온한 숨소리가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TV 불빛만 아른거리는 거실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자고 나는 깨 있고 늘 그랬다. 힘들 땐 나만 깨어 있었고 상처받은 밤도 눈물 삼킨 새벽도 언제나 혼자였다. 결혼 28년. 한 집에 있었지만 같은 온도로 살아온 건 아니었다. 그는 잊고 나는 기억했고 그는 잠들고 나는 깨어 있었다. 내가 처음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였더라? 불안했던 25, 내 손을 덥석 잡아주던 그 온기.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나를 바라보던 진심. 그게 진짜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열었다. 갤러리 속엔 가족 여행 사진, 윤서 돌잔치, 결혼 기념일의 어색한 웃음. 그 안에 나는 늘 조심스럽게 조금씩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웃고 있었다. 내가 빠진 사진은 없었지만 나다운 사진도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고요했고 숨소리는 일정했다. 나는 그 등이 너무 낯설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게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아직 하루도 괜찮은 날이 없는데 새벽에 눈을 떴다. 시계는 5시를 막 지나 있었고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곁에서 잤다. 낮은 숨소리가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느꼈다. 거실에 나와 스탠드 불을 켰다. 잔잔한 빛 속에 내가 묵혀두었던 책을 꺼내 들었다.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책 속 문장 하나가 불쑥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나는 무너지는 순간도 참는 날들도 다 조용히 지나왔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고 분노를 터뜨리지도 못했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내려가 있었다. 딸 윤서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을 읽었고 묻지 않아도 곁에 있어 주었다. 엄마, 요즘은 조금 편해 보여.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조금은, 아주 조금. 윤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조금이 언젠가 많이가 될 거야. 그 아이의 손길이 그날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려 애썼다. 말수가 줄었고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더 자주 끄덕였으며 내 눈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변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건 분명했다. 어느 날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질문이 낯설었다. 내가 나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살아.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문득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게 느껴졌다. 혼자 영화관에 갔다. 서툰 발걸음이었지만 예매부터 입장까지 모든 걸 혼자 했다. 2시간 동안 어두운 극장 안에서 혼자 웃고 울고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내 시간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말고 그냥 나로 살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이 물었다. 어디 다녀왔어? 나는 대답했다. 나랑 약속했어. 앞으로는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쓰기로.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그에게 미안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당당히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졌다. 잠자리에 누우며 나는 조용히 불을 껐다.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래전부터 울고 있던 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아, 잘 견뎠다. 이제는 너를 잃지 말자.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 응, 나 이제 나를 지켜볼 거야. 결국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자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 나는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남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딸 윤서도 여전히 따뜻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구조는 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모든 걸 안으로 삼키며 누구보다 착한 아내, 가장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려 했다. 지금은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났다. 혼자서도 식당에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든다.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는 연습도 한다. 괜찮아, 선영아. 오늘은 이만하면 잘했어. 지금처럼 조금씩만 가도 돼.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멀지도 않다. 우리는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서로를 너무 가까이 두지도 너무 멀리 밀어내지도 않으며 지내고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공존을 배우는 중이다. 가끔은 그 여자의 이름이 불쑥 머릿속을 스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었고 나는 내 몫을 살아내는 중이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이름보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선영이라는 이름. 오랜 시간 불리지 못했던 조용히 묻혀있던 나의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을 매일 나 스스로 불러준다. 선영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내 편은 너야. 혹시 당신도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 이름은 누구의 소유도 누구의 부속도 아닌 오직 나의 것이니까. 여기까지 조용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이 닿기를 바라며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선영 드림.